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하락장으로 완전히 진입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반등장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앞으로를 예상해보면 이 물건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낙찰률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낙찰가율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늘어나는 경매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달 연속 3,400건을 넘기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요. 우선은 낙찰률은 38%대, 한 1%대 정도 낮아지고 낙찰가율은 85%대로 또 전월보다 한 1.7%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낙찰률 그리고 낙찰가율 이 차이가 좀 궁금하거든요. 낙찰률이라는 거는 이제 경매 건수 대비 주인이 정해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건이 100건이다. 네. 그 중에 낙찰이 된 사람이 정해지는 게 이제 38%다. 그럼 38 물건이 이제 낙찰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2건은 유찰이 돼서 이제 다음 경매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럼 감정가가 또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는 물건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낙찰률의 의미네요. 그리고 낙찰가율은 원래 그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입찰가를 정하게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낙찰가율은 정해진 감정가율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85%다.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에 감정가가 정해졌다. 85%라는 얘기는 8억 5천에 낙찰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100으로 삼으면 얼마나 감정가보다 싸게 이걸 주인이 가져가느냐라는 게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보고 시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돼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시장이 호황이다. 그러면 호황일 때도 경매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나오더라도 시장이 호황이면 서로 이 경매를 많이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낙찰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낙찰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쟁이 심하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낙찰가율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시장이 좋을 때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는 100%를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낙찰가율이. 그러니까 감정가가 정해졌는데 감정가 위로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경쟁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지는 거죠. 지금 딱 그 시기인 거잖아요.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가격만 봐도 뭐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추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전달 아니면 그 전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은 추세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흐름. 전보다 더 줄었구나. 그러면 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하락 느낌이 강하구나. 이런 느낌이고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전해에 비해서 좀 올라갔다. 그러면 전해에 비해서는 좀 시장이 조금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경매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이런 이제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소장님이 말씀하신 하락장은 진입을 했고 이 낙찰률, 낙찰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걸까요? 소장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하락장으로 완전히 진입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반등장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진입을 서서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를 예상해 보면 이제 경매 건수, 이 물건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낙찰률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낙찰가율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이 줄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경매 물건이 많았냐를 보니까 대구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뭐 광주, 충남, 전남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지방에 있는 물건들의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낙찰가율도 떨어졌는데 또 보니까 오히려 서울은 낙찰률이 전달보다 한 7%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은 상황이 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시장과 서울시장 이렇게? 예,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1년을 기점으로 거의 전국이 비슷하게 네네. 하락을 시작하거든요. 네네. 하락을 시작하면서 그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2023년부터 각자 약간은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시장 흐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하락 분위기가 가장 강한 도시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분위기가 가장 강한 만큼 경매 건수, 경매에 관한 지표도 가장 안 좋게 나타나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강한 하락을 보이다가 2023년 중반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 분위기로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2024년 중반 이후까지 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경매 분위기도 상승 움직임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하락 분위기를 이어가는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매 지표나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중반부터 해서 24년 중반, 그러니까 올해 중반까지 해서 서울은 그래도 좀 반등하는 좀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방은 좀 여전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경매 시장은 전형적인 이 하락장의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거고 서울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서울도 이제 보니까 낙찰가율이 한 2.1%포인트 좀 내렸다고 해요. 낙찰률 자체는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더 싼 값에 어쨌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서울도 이제 좀 뭔가 지방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분위기는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경매 물건은 경매 물건대로 나오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기대의 가격도 낮아지겠죠. 기대 가격은 낮아지는데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사실 예전에 취합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차가 생기게 돼요. 가격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집어넣으면 이 낙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낙찰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서울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슬슬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는 그 예전에 감정을 해뒀던 가격이다 보니까 좀 그 시간차가 생겨서 낙찰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나 소장님이 늘 그때 강조하시던 영끌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집값이 그냥 올라갈 걸로 생각한 거예요. 영끌을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좀 부담을 지더라도 그 올라간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고통이나 아니면 내가 힘들었던 모든 거를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걸로 기대하고 했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경매로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 영끌 구매자들, 구매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좀 더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좀 지나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 임의 경매 건수가 내년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매해 아마 갱신을 하지 않을까. 정말요? 영끌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표상으로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이미 아파트 가격은 구입부담 지수라고 하죠. 소득 수준 대비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끌을 해야만 돼요. 네. 매수를 하려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크죠. 이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자 갚고 그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상황들이 부질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 영끌 쪽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이런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 이런 경우가 늘어나는 게 영끌 쪽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또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네. 금리가 차지하거든요.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뭐 2%대의 금리일 때 막 집을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금리 그 상황으로 뭐 몇 년 뒤에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금리가 올라서 4%, 5%대. 그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소득 수준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갖고 있었더라면 갑자기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서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써버리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버티면서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전통적인 그 이론에서의 경매 원인은 금리를 많이 꼽았어요. 금리. 근데 지금은 금리가 막 지금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 상황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그냥 영끌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건 보통은 이제 금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변동금리로 해놓은 사람들은 진짜 좀 올해 이렇게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변동금리로 해요. 대부분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금리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떤 게 금리가 더 높을까요? 고정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정이 보통은 대부분은 고정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은행이 나중에 금리가 변동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그 위험 부담을 거기에다 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한 뭐 3년에서 5년? 뭐 길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 정도 기간은 변동금리가 오른다 해도 고정금리의 그 비싼 것보다 넘어가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고정금리를 택하지 않고 변동금리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1% 정도 차이 난다. 변동금리는 3%고 고정금리는 4%예요. 그러면 고정금리가 이득을 보려면 1년이나 2년 안에 얘가 3%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금리가 1, 2년 안에 1% 이상 오를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부분 그래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일반적이죠. 소장님도 그러면 늘 집을 구매하실 때는 변동금리로 하셨어요? 고정금리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변동금리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금리에 취약한 분들은 이게 진짜 좀 타격이 크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뭐 1%만 올라도 이게 원리금 상환하는데 꽤 큰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매가 늘어날 때 그러면 또 이게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약간 기회다라고 해서 좀 들어가서 경매에 낙찰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별로 안 좋죠. 그래요? 네,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뭐가 낙찰률도 떨어질 때 네. 이게 뭔가 경매장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위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래요? 잘못된 왜요? 상식이 네. 일종의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다른 명언을 대입하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다. 떨어지는 칼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칼날은 뭐냐면 떨어지는 깊이 아래를 모를 때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떨어지는 게 바닥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사실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는 도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바닥이 지금 이 바닥인지 더 밑에 지하가 있는지 네. 모르는 상황에서 남들이 안 할 때, 뭐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이거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위에서도 있고 밑에서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잡은 사람은 떨어진 만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다. 지하실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 이 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 수치가 있을까요? 언제가 바닥이 경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보고. 시장을 보고. 시장을 보고 경매로 하지 마세요. 그냥 사요? 살 거면? 경매를 하려면 경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매 공부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아주 복잡한 물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금방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운다고 내가 좋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경매는 그거거든요. 1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미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수천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만 명이 경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분보다 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경매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또 경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